해볼 만한 양으로 습관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셔야 되는데, 지금 학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 상황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바꿔보시면 극복이 가능하겠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집공부가 각 가정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공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등급 집공부 학습법이라는 책을 쓰고 블로그로 글을 통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교사 유선아입니다. 21년 동안 고등교사로 근무하면서 느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아이들은요, 훨씬 더 일찍부터 사교육에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양도 많아졌는데 실제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쓰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이게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져요. 난 해도 안 되나? 난 좀 못하는 아이인가? 이게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고민 지점입니다. 분명히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공부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질문의 수준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그냥 단어 네이버 검색하듯이 질문을 해요. 바로 책을 조금만 더 보면 되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했다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인데 그냥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질문이 툭툭툭, 이게 이제 검색하던 습관에서 나오는 건가라는 게 고민이 될 정도로 그냥 단어 하나 물어보고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어서 가지고 오면 모르겠어요 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거 다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분명히 시간을 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기 거를 잘 만들어내지 못해요. 교육 정보는 넘쳐나는데 아이 교육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5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은 이 교육 정보를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데나 꽂아도 다 호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모든 아이들의 기질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요. 현재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이해 수준도 다르고 공부 습관도 다르고요. 아이들의 목표 지점도 다르고요. 가정의 분위기도 모두 다르죠. 하다못해 이걸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도 모두 다 기질이 다 다르신데, 어떤 특정 레고 블록 같은 그 정보가 우리 집에도 콕 찍으면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안 되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를 너무 빨리 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첫 걸음 한 발 딱 뛰는 데까지 태어나서 1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주 천천히 목을 가누고 뒤집기 하는데 한 4달 걸려요. 그러면 배밀을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잡고 서고 그러다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한 발 딱 떼어내는 데까지 1년이 걸리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섰을 때 이제 혼자 걸으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조금 긴장하면서 그 손을 잡으려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 때 그 손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시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잖아요. 좀 그 마음을 다시 좀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을 낑낑거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계속 성과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좀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SNS에 살고 있는 유니콘 같은 아이들 있죠.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들,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아침 공부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꾸 보시니까 왜 그 좋은 방법이 우리 집에서는 빨리 성과로 안 나와 하는 조급한 마음을 더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본질이 왜곡돼 있습니다. 공부는요,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그걸 아주 잘 이행하다 보면 네, 성적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왜 1등을 못해? 왜 다 맞추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조급해지죠.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서 정보들을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조금씩 바꿔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제대로 된 교육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요리를 배우려고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요리 레시피를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관심이 가는 그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때때로 거기서 제시하는 모든 식재료를 다 사다가 할 필요도 또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금 더 바꿔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오랫동안 연습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나만의 것이 좀 생기겠죠. 요리 기술도 좀 늘어날 거고 실력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은요 약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레시피를 다 외워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100점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뭐 한자도 공부해라, 말하기도 잘해야 된다, 요즘은 뭐 논술도 잘해야 된다, 코딩도 해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양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목표가 되면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시대가 바라는 인재상에도 맞지 않아요. 외워서 하는 공부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건 공부 방법이에요. 이 공부 방법이 어떤 지식을 요하는 걸 배워서 성장하는 과정도 여기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중에 본인이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나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일을 배우는 방법도 여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암기 위주로 이렇게 가시면 당연히 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이게 그릇을 바꿔가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공부 그릇을 키워주기도 하셔야 되지만,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어야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외우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맛의 레시피를 고를 수 있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기 위해서 취사 선택하시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딩이 초등학교 5학년 그 실과에 등장했다더라 그러면 막 코딩 학원을 알아보시고요. 한자가 있어야지 어휘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 한자 공부를 막 시키시고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욕심을 내시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고요. 아이들의 관심과 그 교육의 본질상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기준을 좀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해도요, 모든 공부는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흔들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영수 하시다가도 통합과학이 새로 수능이 됐댄다, 통합사회가 나온댄다 그러면 또 그거 이렇게 따라가셨다가, 그럼 얘가 흔들리면 또 얘한테 또 중심을 잡으셨다가 이게 너무 흔들리세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영수가 되게 탄탄한 상태에서 습관을 잘 잡아가시는 게 맞을 거라면, 이게 되면 나중에 응용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건 점차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조금 팔랑거리면서 주변의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아이들이 수능으로는 N수생한테 대적하기가 좀 힘들고요. 수시로 아이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모든 걸 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초등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커버해 주실 수 없을 거라면 아이 능력이 커야 돼요. 우선은 끈기를 가지고 이 모든 걸 매달려서 해낼 수 있는 끈기를 아이들에게 주어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걸 내 걸로 흡수할 수 있는 공부 근육이 아이들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 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완벽하게 끌어가실 수 있는 거라면 지금 하시는 걸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아이 역량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를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을 놀아야죠. 특히 뭐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쉴 틈 없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충분히 해내는 공부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받아주시는 그 과정에 아이들 학습 결손이 쌓입니다. 어릴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24개월쯤 되면은 두 음절 이상의 말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셔가지고 조금 부족하면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발달 과정에 맞춰져서 짜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8살 아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학습은 해줘야 돼라는 마지노선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미루고 계시면 아이들은 그만큼의 학습 결손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회복하기가 참 힘드세요. 두 번째는 노는데도 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월요병이라고 있죠. 주말 지나고 나서 출근하시려고 하면 월요일날 진짜 몸이 무거우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휴가를 지냈다 그러면 혹시 와, 나는 휴가를 보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출근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애들도 놀면 더 놀고 싶지, 놀았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자라온 세대와 지금 현재 환경은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동안에 엄청 현란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부모님 자라실 때는 TV도 12시 되면 끝났고요. 게임이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PC방 가서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24시간 내내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와 OTT와 릴스로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자극적인 걸 하던 상태에서 교과서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돼요. 이 자극적인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더 놀고 싶어 하게 되지 스스로 알아서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잡는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기특하게도 나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비교해서 실제 이미 너무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이들이 실제 의지와 다르게 행동으로는 나타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꼭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저는 공부에 대한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건 사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내 걸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질문이 있을 때 학습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부모님 시키는 애들 아직도 꽤 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이런 거 한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엄마가 대신 물어봐 주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내 하루를 온건히 스스로 꾸려가는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좀 적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기로 했던 약속, 이걸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는 연습을 해본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만약에 두시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간 공부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하셨던 그 희망이 되게 절망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학습 결손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고 재미가 없을 거고, 그럼 가끔 선생님한테 지적도 당하겠죠. 요즘은 한 중학교까지는 정말 모듬 활동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 4명 정도 모듬이 되어 있다면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팀이 잘 굴러갈 텐데 이 내 아이만 만약에 이거 역할을 못하면 친구들한테도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수업이 지루하니까 졸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자꾸자꾸 모든 활동에서 이 아이를 피하고 싶고 또는 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인식을 계속 갖게 될 거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이에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게 쌓이면 나 못하는 아이인가? 난 좀 부족한 아이인가? 이런 인식이 쌓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런 환경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아이가 이제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이 결과적으로는요, 아이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사실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지금 뭐 역량이 아주 떨어진다거나,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무궁무진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아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약간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남들보다 상당히 리더십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인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고, 재치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서 아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공부는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내야 하는 영역이고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걸 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가 첫 걸음마 뗄 때 이렇게 손 내밀고 기다려 주셨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발달 과업을 잘 이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일 하기 싫어해요. 매일 하기 싫어하고, 매일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매일 거부하고요. 실제로 이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서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거지를 15년째 하고 있지만 설거지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쌓여있으면 안 좋으니까 빨리 해치우고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고 해낼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주셔야지 돼요.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놔버리고, 혹은 싸우기 싫어서 놔버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애들이랑 자꾸 싸우게 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미루시는데, 이게 지금 아이 발달 과업에 꼭 필요한 건데 싸우기 싫어서 라고 하기에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좀 미루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집은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진 않는데 충분한 양의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아무리 기를 쓰고 빨리 퇴근해도 집에 오면 6시예요. 그러면 아이들 저녁해서 정말 좀 빨리 먹은 날이 한 7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그 상을 딱 치우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거실에서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거든요. 식탁이자 거기가 이제 공부 책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하자, 뭐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각자 할 거 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이제 알아서 와서 앉아서 딱 시작해주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100일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제가 눈으로 막 레이저도 쏘고 이렇게 뭐 오라고 손짓을 해야지만 겨우 이제 애들이 좀 따라오게 되는데, 안 오면 안 되면 이제 과자도 갖다 놓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서 어떨 때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게다가 제가 이렇게 집 공부를 해오기 시작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습관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과거보다는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절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부모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교사라서 이게 쉬운 건 아니고요. 지치지 않을 정도로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집 공부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21년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공부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데 자기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많이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 좀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좀 깨달았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빛을 발할 텐데, 애쓰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 아이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 아이들이 하는 만큼, 노력을 한다면 하는 만큼 성장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걸 꾸준히 연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집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착각하셔서 사교육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사교육해요. 영어학원도 다니고요. 태권도를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뭐 피아노 레슨도 받고요. 사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취사 선택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집 공부는요, 자기가 목표로 세운 공부를 내 스스로 실행해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표도 세워보고, 그러면 속도도 어느 정도 내가 속도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해보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경험을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현재는 자기주도 학습을 특히나 초등, 중등까지는 제대로 해낼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이니까 낮에 일하다가 저녁 먹고 다시 아이들이랑 공부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절대 가르치진 않고요. 그냥 옆에서 저는 그냥 매니저 역할만 해요.
티칭은 하진 않습니다. 할 능력도 안 되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수학 많이 어렵습니다. 영어도 뭐 모르는 단어 나오는데 제가 다 아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알아서 자기가 혼자 찾아보고 모르겠으면 뭐 해설해 보기도 하고 알아서 공부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각자의 것을 해요. 이게 저희 집의 가족 문화 중에 한 가지예요.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나면 다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핸드폰 잡고 있거나 이게 우리 집 가족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게 가족 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게끔 해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끌어갈 수 있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집 공부를 하려면 사실 좀 힘든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감정 조절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공자께서도 본인 자식은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게 사실 욕심이 생기고 내 귀한 아이니까 얘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감정 조절하기가 좀 힘이 드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학교라는 공간은 여기 원래 공부 배우는 곳이야. 선생님은 원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약간 타인이고 하니까 이게 장소와 역할에서 오는 이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은 휴식의 공간이고 부모님은 편안한 상대인데 여기서 갑자기 공부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거죠. 조금 더 때려 쓰기도 하고 더 안 하고 싶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과 부모의 욕심과 아이들이 안 하려는 마음이 부딪히니까 감정 조절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공부라는 건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얘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은 생각의 주머니가 커지는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이를 바라보실 때 다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지 마시고 과거의 아이와 현재 우리 아이를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어 하더니 지금은 그래도 풀려고 노력하네. 이렇게 하시면 조금 감정 조절이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공부를 하신다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에 비하면 혹시 공부량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손해학습 따라가는 거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 테스트도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다른 외부 정보에 되게 목마르셔서 이런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계속 노력을 하실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철학을 유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21년째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느 웬만한 학부모님들보다도 입시에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빠른 변화들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입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양과 질뿐만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아이의 역량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푸시하시더라도 절대 고등학교 와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아주 욕심이 많은 엄마라서 저희 집 애들 기왕이면 아주 좋은 대학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막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대학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그렇게 만들려면 그럼 집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연습시키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고 흔들리시기보다는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공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집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매니저 역할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제가 그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걸 블로그에 꾸준하게 기록하다가 지금은 책을 내고 작가로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저를 위한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쓰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정확하게 좀 가까이서 계속해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애들을 학원으로 딱 보내버린과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확연하게 줄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게 되면 시간이 늦어서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공부에서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 상태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제가 직공부를 굳이 하는 건 최종 목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이지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된 실력 발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직공부이기 때문에 직공부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게 신기한, 본 적이 없는 핸드폰 게임 같은 것들을 알아오더라고요. 너 이런 걸 어디서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권도 학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기다리거나 대기 시간에 뭐 차량 기다릴 때 이럴 때 핸드폰 하는 걸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놓으셨다면 학원에서 공부를 할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딴짓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방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핸드폰을 할지 멍하니 있을지 또는 해설을 보고 베끼고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저희는 직공부를 하면서 이걸 거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관리된 환경 하에서 빨리 집중해서 공부를 끝내는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7년째 직공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습관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움이 없으면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확실히 사춘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짜증이 좀 늘었고요. 애가 척추에 뼈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자꾸 누워있고, 그리고 무기력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직공부를 하면서 끌어왔던 그 루틴이 있으니까 하기 싫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하던 가닥이 있으니 주어진 몫을 다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 두 개라도 꼭 끝내놓게 되더라고요. 습관을 들여놓은 것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안심을 줍니다. 집 공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얘네들 지금 초등학교 때 단어평가 100점 맞는 거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1차적인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거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성적이 나와야 하죠.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오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여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요즘은 스카겠죠? 아이들이 스카에서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걸 매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집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초등 아이들이 또는 중학생 아이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능력이 길러지진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 목표를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교재를 최소한 2번 이상 보고 제대로 공부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해내지도 못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거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아무것도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물만 먹고도 애들이 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제대로 안 듣고 집중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남긴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 계획 세워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가 수학은 한 3번 이상 공부해야겠어. 국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내가 시험 범위 동안에 이만큼을 공부해야겠어. 이런 공부 계획 세워서 내 걸 이끌어가는 과정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깊고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이걸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해보는 과정을 하는 게 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집 공부라고 이름이 붙은 거겠죠. 근데 그 과정이 애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요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고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하기 싫고 재미없어 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이행해 주시면 훨씬 더 집 공부가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하기 싫은 게 맞죠. 저도 설거지 하기 싫고요. 청소하기 싫고요.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양말 짝꿍 맞춰가지고 개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이제 하기 싫지만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아이들의 부모니까 밥을 해서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아이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은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도 책상에 앉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세요. 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구나 라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만 주시되 티는 좀 내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너그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할 때 제가 매니저처럼 이제 옆에 같이 앉아 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책을 보시거나 또는 혹시 지금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같이 앉아 계시면 아,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좀 쓰시는데 앉아 있는구나 라는 게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애들만 너는 공부해 라고 해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조금 애들을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아이들이 하기 싫다라는 걸 계속 받아주실 수는 없어요. 부모는, 어른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하는 거고 올바르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도 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지 돼요. 양치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양치하기 싫어한다고 그래 하지마 라고 절대 둘 수 없잖아요. 이가 썩어갈 게 뻔한데 그걸 두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냅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방치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어른도 아직은 가끔 양치하기 귀찮을 때 있는데 막상 딱 하고 나면 참 그 개운하고 그 깔끔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경험해 봐야 그 다음을 해낼 수 있어요. 아, 기왕 어차피 할 거 하고 나니까 좀 깨끗하네, 깔끔하네, 하고 나니까 칭찬도 받네. 그럼 그 다음번 스텝을 밟을 때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이 요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고등학교에서 맡고 있는 과목 중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써낸 서술형 답안지를 1대1로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점수랑 서술형 작성한 거랑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쓰면 되겠고 이런 거 이렇게 피드백하는데 객관식은 제법 잘 봤어요. 그런데 서술형을 손도 못 댔거나 아주 엉뚱하게 써놓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공부를 선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했어요. 분명히 노력은 했고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드리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거죠. 그냥 어설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헷갈려서 틀렸어요. 공부했는데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어떻게 아는데 틀리죠? 아는 게 아닌데, 알지 못하는 건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선은 학습지나 교과서를 읽습니다. 읽기만 합니다. 해내는 부분 중에서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정확하지 않은 부분, 이거 메타인지를 발휘하면서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읽어요. 아, 나 공부하고 있다.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등이나 중등까지는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평가가 되어야 하고 훨씬 더 깊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행동만 하는 아이들은 그냥 읽고 다 읽었으니 난 공부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점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공부할 때도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정답 찾고 채점하고 해설 읽고 공부 끝이라고 선언하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문제집을 공부할 때 읽으면서 2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3번이 왜 답이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럼 그 부분 찾아봐야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대충 느낌적으로 3번인가? 라고 찍을 수는 있지만 이 그래프의 해석이 안 되면 얘를 공부하거나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선명하게 공부하지 않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아이들이요, 그냥 입력하는 공부만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또는 학원 갔다 오고 뭐 인강 듣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계속 입력만 해요. 이걸 인출하는 공부 형태로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구멍이 나 있고 명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하면서 말을 해본다든가 백지노트를 써본다든가 하는 인출하는 공부 방법을 써야지만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습 루틴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학습 루틴 잡기가 너무 힘드시죠.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안 쳐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라는 환경은 쉬고 싶어. 여기는 편안한 곳이야. 라는 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시키려니까 힘드실 거예요. 학습 루틴 잡는 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은 할 수 있는데요. 유지어터로 사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습관이 돼서 될 것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위기가 찾아와서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2달이 지났는데 이 루틴이 잘 잡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포기하시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생각하셔서 꾸준하게 분위기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루틴이 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학습량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게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양을 아이에게 혹시 시키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떤 날 좀 컨디션 좋은 날은 그걸 좀 해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도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날따라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공부할 때 좀 더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량이 막 이만하면 그냥 하기 싫어 라고 해버리고 낮아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볼 만한 양으로 습관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중요하다라는 걸 다 갖다가 우리 아이한테 갖다 놓으시면 아이들 그거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잡히는 게 먼저겠고요. 그 습관을 잡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나 오늘 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좀 느끼겠죠. 매일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 잘해,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쌓이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달이든 2달이든 또는 긴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뭔가 노력했고 문제집 하나를 풀더라도 이걸 내가 완전히 전체를 다 공부를 다 끝냈고 그러면 나는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난 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근거 있는 믿음을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루틴이 잡힙니다. 또 하나 공부를 할 때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보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보상을 되게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양으로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존재해요. 직접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꾸준하게 아이에게 보상을 주시게 되면 그거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내재적 이 보상도 필요해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의 성장을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아이들의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칭찬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간접 칭찬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애한테 정말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는 칭찬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들리게 하시지만 혼잣말, 진짜 알아서 혼자 척척하네? 이러면서 꼭 들리게 하지만 내 혼잣말인 것처럼 그 배우자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얘 오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애들 안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 정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한 양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학원에 이끌어 다니느라고 너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겠다라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상당수의 아이들은 쌓여있는 학습 결손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도해야 될지 막막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려니까 두렵거든요. 그리고 막상 부모님도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도 몰라? 소리가 이렇게 자꾸자꾸 튀어나오면 아이들 그거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공부 정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공부 환경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하게 책상은 이게 필요하고 뭐 거실 서재화를 시키시고 이런 거 아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상에다가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럽진 않은지, 아니면 아이는 공부하고 있는데 방에 있는 아빠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여기 막 드라마가 켜져 있거나 그러면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 공부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현재 공부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건 우선 기본 베이스예요. 하기 싫은 건 정상이고요.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도 나는 문제집을 너무 풀고 싶어 이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존재하기 좀 힘든 거고요. 공부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의도,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걸 아이에게 내밀었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아이와 보기도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하는 아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부 정서가 좀 망가져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겁나고 또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자격증 시험 같은 걸 만약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이런 게 있는데 도전해 볼래?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난 할 수 있지.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볼게. 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싫어. 나 그거 어려울 것 같아. 재미없어.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 정서는 그런 면에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공부 정서가 망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왜 망가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학습 결손이 쌓여서 망가져 있는 건지,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시켜서 망가져 있는 건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다를 거고요. 학습 결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뭐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고민하시는데, 지금 당장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 지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어도요, 아이들이 조금씩 밑을 잘 다져 나가게 되면 의지에 따라서는 훨씬 더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 상황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바꿔보시면 극복이 가능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학년보다 좀 쉬운 거라면 잘 맞추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좀 더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해 보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공부 양이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 너무 지쳤고 이런 아이들은 이게 이미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해볼 만한 수준의 양으로 조금 줄여주세요. 가끔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얘네들이 아주 어린 학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너무 놔버리게 되면 또 거기서 이 학습 결손이 또 쌓여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의논하셔서 최소한의 양으로 좀 줄여서 아이가 좀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년 나오죠. 수능 만점을 받고 나서도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그래서 막 댓글 보면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고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를 다른 말로 수업 시간에 초집중했다로 바꾸시면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내신은 교과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교과서나 텍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예시로 들어주시는 거, 이거 다 다르고요. 비언어적 표현들도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시는 거 말고도 눈빛이나 손짓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건 거죠. 교과서로 공부했다라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했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미 상위권 아이들인 거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학습 결손이 없습니다. 학습 결손이 없으니까 두 가지예요.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말도 되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노력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를 보고 이 안에서 구멍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온건히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또 같은 걸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만 체크해서 공부 자체가 되게 효율적입니다. 아이들이 학습량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저는 남편도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4일짜리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날 누가 남아있겠어 하고 딱 갔더니 자습실에 누가 남아있었냐면 강제하지 않는 자습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 1등 하는 아이가 먼저 와서 앉아있더래요. 공부하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이걸 공부해내는 시간과 양 자체가 달라요. 그건 지금 빠지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말만 들어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양의
깊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 이 친구들은 과제 집착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교과서라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읽는데 초점을 두고 나 공부했구나 라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 모르는 게 남았네? 그럼 이걸 확인해야겠다 라고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막막하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겠다라고 매달려서 공부해내는, 점검해내는, 다른 말로 하면 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 학습을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내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도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중위권과 상위권 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실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들은요, 중위권과 상위권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좀 다른 거잖아요. 이 친구들의 차이점은 열심히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중위권 아이들은 자기 만족을 좀 빨리 해요. 되게 쉽게 해요. 선생님, 저 요즘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라고 본인이 먼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애들한테 조금 친해진 다음에는 아니야, 내가 봐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봐도 친구들이 봐도 너 요즘 달라졌어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 좀 셀룩거리면서 가버리기는 하는데 본인이 좀 빨리 만족해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저 요즘에 조금 공부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게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열심히를 기준점이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감정 기복이 좀 다른데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감정이 똑같겠어요?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데 중위권 아이들에 비해 상위권 아이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좀 뛰어나요. 감정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중위권 애기들은 저 오늘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분에 따라서 언젠 공부하고 언제는 말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량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면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 보면 분명히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요. 이걸 뭐에서 느낄 수 있냐면 이 수업을 자기 것으로 끌고 가는 아이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방청객처럼 듣고 있는 아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중위권 아이들은 이 수업을 방청객처럼 듣습니다. 한번 선생님 떠들어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을게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딴짓도 하게 되고 딴 생각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반면에 상위권 아이들은 이 수업의 주인공은 내가 이 수업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는 건 분명히 교사이지만 이 수업의 중심이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능동성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을 하려고 하고요. 수업을 참여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다르죠. 그냥 이렇게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것과 참여하는 아이와의 흡수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들은요. 아까 열심히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생활 전반에서도 기준이 좀 달라요. 코로나를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출결을 조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 갔다 오는 게 맞기는 한데요. 감기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감기에 걸리면 지금 당장 막 위급하진 않잖아요. 콜록 이 정도면은 학교 끝나고 사실 병원에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콜록 콧물이 난다 그러면 중위권 아기들은 선생님 저 오늘 병원 들렸다 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는 조금 더 늦잠 자고 여유 있게 병원에 들려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4교시 등교합니다. 절대 일찍 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상위권 아기들은 자기가 아프면 참을 수 있는 거 정도라면 참는 정도도 조금 더 깊게 참기도 하고요. 참고 학교 끝나고 나서 병원을 가죠. 또는 가끔 병원 중에 한 8시 반부터 좀 일찍 진료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1등으로 진료받고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딱 등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만약에 병원에 들렸다가 등교를 하게 되면 적어도 2-3시간 이상 정도의 수업 결손이 생겨버리거든요. 이런 게 조금씩 쌓이면 확연한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몰입하는 아이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제 집중하려고 그러면 좀 쉽지가 않아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 초반에 좀 몰입하면 그 다음을 이끌어가는 건
한번 시작만 해놓으면 좀 쉽거든요. 집중이 좀 잘 안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우선 교재를 읽으세요. 이때 막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막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읽을 필요는 없고요. 웅얼웅얼 해도 됩니다. 그냥 읽으면서 웅얼웅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읽어내기 위해서 교재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내다가 자연스럽게 읽다가 안 읽히는 단어, 안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를 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세 페이지 정도만 읽으시면 충분히 조금 더 이렇게 몰입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필사를 하는 건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그대로 필사하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사회과학은 핵심적인 그 단어의 뜻 같은 것들을 옮기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꼭 주의하실 건 베끼는 것과 필사는 다릅니다. 우리 한자 잘 모를 때 이렇게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잖아요. 이걸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서 생각 없이 베낀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내가 머리로 넣어서 눈으로 넣어서 머릿속에 넣었다가 순간적으로 1초라도 내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서 여기다 옮겨 적으면 이건 완벽하게 공부가 되는 거겠지만 그냥 여기 있는 걸 A, C, B 이렇게 옮겨 적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필사를 하시면 훨씬 더 집중이 좀 잘 됩니다. 좀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때 절대로 신나는 음악 안 되고요. 가사 있는 음악은 안 되고요. 조용한 클래식을 좀 들으시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중이 조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걸 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꽂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걸 제대로 발휘하는 건 사실 시험 환경이거든요. 어떤 곳에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없는 거라면 버릇이 좀 돼야 돼요. 습관이 돼 있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집중할 때만 음악을 활용하시고 어느 정도 되면 얘를 빼놓고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집중이 좀 잘 안 되면 아까 웅얼거리면서 말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설명하면서 말하는 걸 좀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입력이 아닌 출력 방법을 쓰시게 되면 내가 모르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땐 웅얼거릴 수 없으니까 명확한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자꾸 이 뇌를 풀가동 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듯 말하시면서 공부에 집중을 좀 높여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공부 계획이 좀 명확하게 서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자체가 공부를 좀 우왕좌왕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우리가 레시피가 정해져 있으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딱 꺼내면 되는데요. 어떤 날은 냉장고를 열고 오늘은 뭘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공부 계획이 서 있게 되면 집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읽기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 읽기 독립이라는 말을 쓴과 동시에 뭔가 이거 꼭 해내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과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깨우치는 게 보통 한 7세 전후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너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책도 혼자서 읽어라 라고 되게 이걸 잠자리 독립시키듯이 뚝 잘라 떼내시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구단을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구구단 노래를 해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곱셈을 해낼 수는 없어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음 단계를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음가를 알았다고 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까지 아이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을 안 읽간 읽기 독립이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책이 재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읽기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생각 주머니가 좀 커져야 돼요. 상상력도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어느 순간 답답해져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읽을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예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만화 있는 거 저는 사실 학습 만화를 반 이상 권장하거든요. 학습 만화가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의 진입 장벽을 낮춰줘요. 우리 왜 마법 천자문 같은 거 아이들이 읽으면서 그 싸울 때
불화 하면서 공격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영문법 책을 만화로 읽으면서 사실 뜻도 잘 모르면서 단어를 막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발휘를 하는데, 문제는 학습 만화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떤 내용과 이런 상상력 또는 글을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이미 그림으로 다 재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읽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봤다가 어울립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내긴 좀 어렵거든요. 흥미 유발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들 쫙 보셔서 얘가 이걸 좀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밥책을 꾸준히 제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애는 아무리 갖다 줘도 안 읽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안 읽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 취향이니까. 근데 그 중에 책을 펼쳐서 읽어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10권 갖다 줬는데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읽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만화로 키운 관심의 씨앗을 글밥책으로 계속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숙제처럼 할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라고 하는 건 좀 편안하게 읽는 거여야지 되는데, 아이들에게 자꾸 숙제처럼 주어주시면,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책 읽어야 돼 라고 하면 애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30분 읽었으니까 땡이에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 내에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읽어 나가야지 되는데 자발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책을 학습의 영역으로 넣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영수 과목의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고학년이 되면 책은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학년 되고 중학생만 돼도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책을 읽어야 되냐면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좀 틈틈이 자기 전에 스스로 읽어야 돼요.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려면. 근데 숙제로 할당해 주신 아이들은 절대 이 시간에 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되고요. 꼭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비문학 독서를 너무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읽으면 너무 좋죠. 배경 지식이 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에게 양분이 되기는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진로를 강화하는 면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벼룩이 잡겠다고 초과삼간 태우실 수가 있어요. 이 독서 습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어도 읽어 나갈까 말까 한데, 아이들한테 비문학 책, 그 다음에 진로 독서 이걸 밀어넣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의 좋은 취미생활로 남기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집 공부를 7년째 하고 있지만 절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면이 없는 아이인데, 책도 조금 이렇게 약간씩 이게 협박을 조금 하면서 해야 겨우 읽을까 말까 하는데, 최근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책에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전체 책이 20-30권 정도 되는 거라서 웹소설을 이 책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책이 좀 방대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사달라는데 제가 안 사줬어요.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말 거를 굳이 사줘야 되나 싶어서 안 사줬더니, 학교에다가 본인이 학기 초에 신청해가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혼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이걸 읽더라고요.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는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 제가 진로 독서를 시켰거나 비문학 독서를 시켰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책 자체가 재밌으니까 밤에 막 혼자 불 켜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이걸 푹 빠져서 읽고 있거든요. 이 취미가 꾸준하게 남아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 취미생활로 남길 수 있도록 공부의 영역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끊임없이 들이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책을 좀 읽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저희 집은 금요일이 책요일이라고 불러요. 이때 애들이 왜 자라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책 조금만 더 읽을게 그럴 때 있거든요. 책이 재밌는 건지 안 자기 위한 핑계인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뭐 어찌됐든 책을 읽겠다고 하는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쭉 보고 있으렴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이 없는 금요일날, 그날은 공부도 좀 빼주고요. 12시까지 실컷 책 읽다가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과자도 같이 사다가 같이 먹고요. 음료수 주문도 받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뭐 배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음료수 주문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주문 받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아이들이
책 자체가 즐겁기보다는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놀이처럼 하게 되는 거죠. 음료수 주문받고 책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북카페입니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좀 즐겁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고요. 늦게까지 앉아도 된다 그러니까 앉아기 위한 방패로, 그 다음에 좀 해방감 갇힌 것이 들어서 책을 좀 즐겁게 읽게 돼요. 이때 꼭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을 영화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책으로 같이 봤고 이걸 영화로 보니까 이거 각색이 이렇게 됐네? 와, 내가 상상했던 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네? 저 주인공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집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독후 활동이라는 걸 좀 딱딱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책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 주머니를 키울 수도 있어서 책을 읽은 걸 영화로 함께 보는 활동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문해력의 심각성은 어떤가요? 교과서가 공부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교과서가 진짜 괜찮은 책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못 읽어요. 줄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줄글을 읽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자 학습지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교과서를 읽게 되면 읽으면서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냥 계속 지뢰밭이에요. 한 문장을 제대로 읽어나가지 못합니다. 공부를 농사에 비유해서 교과서를 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밭을 잘 가꿔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이걸 물도 줘가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밭을 갈기도 전에 여기 막 자갈돌이 엄청 많아요. 이거 골라 빼느라고 농사를 시작도 못하는 구조예요.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건 문장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를 제대로 농사를 시작도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지문을 이해를 못해요. 글을 모르니까요. 원래 시험 문제의 발문에 예전엔 같았으면 다음 중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런 표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부합하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교육부 지침입니다. 무조건 지문 자체를 쉽게 해라. 다음 중 알맞은 것은 이런 말로 해라. 아이들이 아예 못 알아듣고 문제 자체를 못 알아들어서 틀리면 안 되니까 바꿔줘라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냈을 때 예시로 조선시대 때에서 쓰여진 지리책의 편찬 주체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주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제를 써놔요. 분명히 다른 단어거든요. 누가 썼니를 물어본 것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물어본 거 다른 문제인데 그거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듣는 귀도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고 받아쓰기조차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 전북의 김제라는 지역은 간척을 통해서 아주 드넓은 새로운 땅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역 이름도 광할면이랍니다 라고 했더니 애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간첩이 땅을 만들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간척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로 그냥 왜곡해서 간첩으로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허다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이런 오개념 잡아주다가 본질적인 건 접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대충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정보를 찾으면 네이버 검색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요약하고 이거 안에서 뭔가 흡수를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 정보 찾을 때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남들이 떠들어주는 걸 가지고 그냥 그거를 듣기만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고요. 책 자체를 잘 읽지 않으니까 아이들 이제 보통 핸드폰 안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글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의 읽기는 디귿자이거나 Z자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만 쭉 읽어가지고 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줄글로 된 거를 제대로 흡수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읽는 것 같지만 제대로 어휘를
집어넣는 과정 자체가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하면 학원 잘 안 다니고 그냥 나 혼자 교과서로 공부했잖아요. 요즘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듣는 걸로 공부를 했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공부 과정이 자기주도가 아닌 상태로 공부하는 것도 어휘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을 잘 쓰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을 쓴다라는 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글로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만의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 내가 뭔가 좋아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과 이런 거 부모님이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던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옳고 이걸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관, 판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 대화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좀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질문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자랄 때 한 4살, 5살쯤에 아주 공포의 왜 시기가 한번 찾아오거든요. 이때 아이들의 질문은 진짜 구체적이고 뾰족합니다. 풀 한 포기도 왜 자랐는지 궁금해하고요. 지나가는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는지까지 질문하고 정말 질문이 구체적이고 뾰족하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이 난감해도 웬만하면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정말 희한하게 아이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는데 부정을 하기 위한 왜 말고요. 상황이나 내용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애들이 왜? 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탐구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글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질문이 살아있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 대화가 좀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일상 대화를 주로 많이 나누시고요. 또는 아이들이 좀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들의 말은 줄어들고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말이 좀 많아지죠. 이때 대화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조금 어색할 정도로 대부분 했니 안 했니 넌 왜 이 모양이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주고받잖아요. 사실 대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하실 수 있으려면 아이들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거나 그 다음에 전 드라마 보면서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사실 집에서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몇 년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씩 나눠가지고 주말에 좀 같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영우 변호사가 고민하는 지점들,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하실 건 절대 각 잡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야? 라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냥 수다스러운 질문이어야 돼요. 이게 정면 보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해요. 이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다가 어머 저러면 어떡해? 야, 너 저러면 어떨 것 같아? 요런 식의 질문이면 아이들도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텐데 이걸 막 각을 잡고 정답 요구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절대 아이들 생각에 대해서 너무 센 피드백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니까 생각이 연글지 않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이들 입 막혀요. 절대 다시는 대답하지 않거든요. 만약 아이가 정말 틀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부모님의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라고 덧붙여 주시면 될 것을 지적하고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순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화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수다스러운 질문들과 대화가 오고 가는 분위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이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글 딱 쓰라고 하면 갑자기 논리, 근거 이런 게 아이들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평상시에 매번 글을 쓰고 매번 요거를 맞추려면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걸 좀 연습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가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아,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좀 해.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말하기 방법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도 좀 근거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요. 어린이날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럼 이거!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게 왜 필요한지 엄마한테 좀 설명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대화를 한 발자국 더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말꼬리 잡기식의 이런 대화 말고요. 대화의 본질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글쓰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써야 합니다. 안 쓰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진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저희 집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큰아이가 연필 잡고 글 쓰는 것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거 연필 잡으면 뭔 일 나는 줄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하다가 저도 약간 이건 아닌가 싶게 포기를 했었는데, 5학년 때 갑자기 아이가 자기 글 써야 되니까 컴퓨터를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이게 필요할 때만 열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급에서 문집을 만드는데 손글씨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타자 치는 건 재밌으니 글을 쓰겠다. 게다가 주제를 좀 재밌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떠들어보고 싶고 얘기해보고 싶으니까 그거는 써놓고 고치고 써놓고 고치고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처음부터 연필로 꼭 쓰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었던 건가? 이거를 그냥 손으로 쓰지 않고 키보드로 치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쓰라고 했어야 되는데 일기에 너무 집착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이 커지고 내 의견이 많아져야 글도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 저학년 때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이 좀 또렷해진 고학년이 되면 더 써보고 싶은 주제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기 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대화를 조리 있게 하고 전달력 있게 말했다라면 사실상 그걸 그대로 옮기면 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아이들과 질문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글쓰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유치원 때까지 책을 좋아했던 건 정말 책이 좋았을까요? 책으로 뭔가를 막 흡수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았고 분위기를 좋았고 부모님 품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 넌 한글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너 혼자 책을 읽어 라고 딱 떨어뜨리는 순간 책은 굳이 아이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아이들 곁에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책을 같이 읽어 주시면,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는 거를 도와주셔야지 하지만 그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들과 대화가 되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렇게 하니까 엄마 그때 너무 슬프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읽으면 책을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읽게 됩니다. 또 하나, 책을 너무 학습의 도구로 생각하세요. 책 자체를 읽는 거는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고,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에 삶의 지표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텐데도 불구하고 책을 학습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니까 아이들 책을 싫어하게 됩니다. 책을 조금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어휘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책도 어렵습니다. 읽어서 재미가 있고 내용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책 자체가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학원으로 그렇게 막 돌리시는데 애들이 언제 책을 읽어요? 틈틈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학원 갔다가 딱 돌아온 아이가 다음 학원 가기 전에 한 30분 남아있는데 아유, 저렇게 놀 시간에 책이라 읽지,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으실까요? 애들이 조금 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의 영역으로 다 꽉꽉꽉 채워놓으면 그럴 때 책이라도 읽어라고 말을 듣는 순간 책 그놈의 거 보기도 싫을걸요?
책이라고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좀 주시고 좀 여유 있게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공부는 아이들이 성장이 목표가 돼야 돼요. 공부가 1등이 목표가 돼버리면 이게 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1등 안 하는 애들은 그건 공부를 놔야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고정값을 갖고 접근하시니까 수학 문제 풀고 아이가 틀리면 화가 나시는 거고 아이들이 옆집 아이랑 비교를 하고 자꾸 아이들이 경쟁의 뿌리에 넣게 되시거든요. 공부는 아이들이 성장해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 과정을 아주 착실하게 이행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성적도 잘 나오게 됩니다. 공부의 본질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기 싫은 게 맞아요. 근데도 아이가 참고 끈기 있게 해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그거 해내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을 아이가 느껴야 되고요. 이 뿌듯함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아이가 수학 실력, 영어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될 거잖아요. 나 수학 잘하네. 나 영어 좀 잘하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난 잘하는 아이야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해내면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처음엔 못했는데 나 되게 성실하게 이걸 해냈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간이 근거잖아요. 이 근거를 가지고 나 좀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거 있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다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이들은 넌 할 수 있어 노래 부른다고 자존감이 크지 않습니다. 우쭈쭈로 절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없어요. 칭찬으로 키울 수 있는 건 고래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자존감은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난 할 수 있는 아이야. 내가 해왔잖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따라옵니다. 실력이 쌓였고 노력이 쌓였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 과정에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 제껴놓고 지금 당장의 성적에만 목적을 두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의 노력을 놓치세요. 아이도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나 노력했던 거는 까먹고 틀린 것만 생각해요.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장기간으로 이끌어가는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 정서를 갖고 제 성적을 얻게끔 만들고 싶으시다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과정을 높게 사주세요. 그러면 꾸준하게 해내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실력이 쌓여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시험 기간, 부모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시험기간이 없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보통 학교가 1학기나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학교들이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중간, 기말 이런 거 시험이 있겠죠. 지금 당장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 3주가 아니고요. 오늘, 내일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지금 와서 잔소리 해봤자 사실 의미 없어요. 이미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싸워봤자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더 안 합니다. 오늘 하루 이틀은 참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은 이 잔소리를 낮추시고 어차피 승부는 앞에서 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물론 정말 힘드실 거예요. 눈앞에서 아이가 손해보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참아지는 부모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잔소리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튕겨나가든지 기분 나쁘다고 안 하든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이 기간에는 미디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그 옆에서 삼겹살 굽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되게 약 올리는 거거든요. 혹시 지하철 같은 거 타셨을 때 나는 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뭐 릴스 보거나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눈길이 가시잖아요. 아이들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미디어 사용하시는 건 실례입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공부도 되게 체력 싸움이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가방 들어보셨을까요?
학교 갈 때 필요한 것과 학원에서 필요한 교재와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다 보니까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요, 가방이 진짜 무겁습니다. 저 가끔 애들 가방 이렇게 들고 종례 끝날 때 애들이랑 이렇게 가면서 가방 들어주면서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갈 때에도 제가 힘이 들 정도로 무거운 걸 들고 다녀요. 아이들 하루 왼종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약간 애들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과도한 고카페인 음료나 그 잠을 깨기 위한 음료수를 아이들이 좀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라고 한다면 너 오늘 시험 잘 봤어? 몇 개 틀렸어? 이런 평가에 관련된 것들은 딱 2, 3일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요. 지금 그걸 질문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루하루의 성적을 잘못 건들게 되면 아이들 감정 자체가 상당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근간 위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똥만 잘 싸도 아이고 황금똥을 싸네 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시고, 학원 갔다 왔어? 너 왜 땡땡이 쳤어? 공부 왜 안 해? 핸드폰 그만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십니다. 그거 한 번만 녹음해서 본인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목소리였는데 내가 한 잔소리 내가 들으면 소름 끼치게 짜증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하루 종일 그 잔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 아이의 그 표정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그 잔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들 표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균 올려치기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균 올려치기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시면, 현실에 존재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평균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SNS에 뭔가 올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멋있으니까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보다, 다들 이렇게 맨날 해외여행을 가나?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인가? 라는 기준치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유, 또 해외여행을 갔네. 집이 이렇게 좋네.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사네. 이런 모습을 선택적으로 보여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준치를 높여버리게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SNS에 노출되는 아이들은요,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노출된 겁니다. 3월 초반 되면 정말 무섭게 반장 임명장 쫙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영재원을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재원 입학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5, 6월 달 정도 되면 아이들 수학 경시대회 결과물 같은 거 막 올라오거든요. 학기 말 되면은 심심치 않게 1등급이 올로 찍힌 성적표도 올라옵니다. 1등급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있으니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니까 남의 집 애들은 다 이런가? 우리 집은 뒤처지나?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정, 성장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또 틀렸어, 수학을 이것밖에 못해, 다른 집 애들은 심화한다는데 너는 이게 뭐야, 이렇게 발사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비교하게 되실 것 같으면, 자신 없으시면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해가 됩니다.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효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공부 정서가 잘 형성된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단단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긍정의 마인드셋이 있는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실수했네? 실패했네? 그럼 나 뭐가 잘못됐지? 라고 고쳐나가려는 성찰의 기회로 삼게 되지, 나 이거 못했어, 떨어졌어 이러면서 좌절하지 않아요. 공부 정서가 튼튼한 아이들은 이게 기회가 돼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잘 살펴보시면 되게 원초적인 호기심이 좀 가득해요.
질문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주 아기 때는 좀 원초적인 호기심이었다면 이게 성장하면서 지적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 궁금하고 이 원인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공부를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이게 앞뒤가 무엇인지는 사실 좀 명확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잖아요. 쟤는 참 뭐라도 하겠다 싶은 마음을 아이의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의 아이보다 성장하고 있는데 해내겠지, 지금 성적 나빠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이들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부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부모님도 나를 믿어주시거든요. 나는 실패해도 분명 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밖에서 칭찬을 받았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학원의 커리큘럼도 요즘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이 학원에서 이 교재 쓴다더라, 대치동 아이들은 이런 거 밟아간다더라, 정말 많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일찍부터 습관이 들여야 된다는 게 워낙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배움 노트를 써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걸 매일매일 교과서로 복습해 보세요. 백지 노트 쓰세요. 뭐 설명하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심화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많은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한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고 코딩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다 적용을 시키세요.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그 공부 방법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공부 소근육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배움 노트를 쓴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걸 배움 노트를 써서 정리하는 이 과정은 연습이 됐을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요. 생각을 키우거나 직접 리더십을 키워보거나 내가 궁금한 걸 탐구해보거나 과학관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확인해보거나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걸 보거나 책을 통해 스스로 막 파고 들어가 보거나 이런 활동들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소근육 발달 때문에 젓가락질을 가르치세요? 그럼 젓가락질을 가르쳐서 콩을 옮기는 활동들은 꾸준하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 시키고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거나 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팔 근육을 키우거나 이런 걸 안 하시면요. 성장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 좁은 것, 조금 쪼잔한 것만 공부를 시키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요리의 레시피를 다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나만의 레시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만 가지 레시피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소근육만 키운다라는 건 레시피를 외우게만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응용시킬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을 조금 경험시켜 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공부 대근육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여행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큐멘터리 보면서 새로운 환경을 좀 경험해 보기도 하고요. 선거가 돌아오게 되면 선거와 관련돼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확장적인 것들도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셔야지 되는데 너무 작은 부분만 아이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간식을 먹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애가 그 시간에 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천천히 쪼개서 먹으면서 시간을 벌더라는 거예요. 또는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뒷면에는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시댁 행사에 갔다 오신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절대 양말도 벗지 않고 짐도 내려놓지 않고 바로 가서 밥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하루 종일 절대 엉덩이 띄지 마시고 계속 집안일만 하세요 라고 하면 괜찮으실까요? 일하다가 퇴근하고 왔는데 엉덩이 한번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비슷하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멍 때릴 시간도 필요하고요. 좀 쉴 시간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또 핸드폰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애들이 아침 9시부터 밤 7, 8시까지 학교와 학원을 갔다 와서 이제 겨우 집에 있는 소파에 조금 쉬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지적하시면 아이들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했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는 지금 핸드폰 하는 그 한 부분만, 간식 먹으면서 쉬는 부분만 보셨을 텐데 학교와 학원에서의 노력, 애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